안녕하세요. 문대문대입니다.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자정 광주광역시의 한 인적 드문 거리에서 17세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비극적인 묻지마 범죄로 알려졌으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 목적의 살인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범인의 엽기적인 행각이나 잔혹성만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공권력의 민낯, 그리고 범행의 핵심 매개체로 지목된 훼손된 리얼돌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전례 없는 법적, 윤리적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23세 남성 장윤기입니다. 그는 사건 당일 귀가 중이던 고 이채원 양을 1km 넘게 뒤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덮쳤고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던 17세 남고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수법은 우발적인 충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범행 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어 강해버렸고 피해자를 덮칠 당시 자신의 SUV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어두었으며 범행 후에는 인근 빨래방에서 태연히 혈흔을 지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범행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장윤기는 불과 이틀 전인 5월 3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여성이 도주하자 30여 시간 동안 대상을 찾아 배회하다가 결국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대체 대상을 찾던 중 이채원 양을 특정해 범행을 저지른 전형적인 분노 이전 범죄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장윤기는 7월 13일 광주지법 공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관들과 피의자 부친이 연루된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장윤기의 부친 장 모 씨는 광주 지역 일선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입니다. 그는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며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불태웠고 목과 가슴이 심하게 훼손된 리얼도를 해체하여 시내 곳곳에 분산 폐기했습니다. 문제는 이를 수사해야 할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이해할 수 없는 대처입니다. 초기 압수수색 당시 범행 현장과 차량에서 강간 및 납치 시도를 입증할 케이블 타이와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증거 목록에서 누락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장윤기의 DNA가 검출된 리얼돌 감식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무려 6주간이나 검찰에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진의 강간 살인 혐의 적용 건의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을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확보되면서 현재 해당 수사팀 실무 책임자는 구속되고 전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부친이 명백히 핵심 증거를 훼손했음에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형법 제155도 사항에 명시된 친독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친독 또는 동거가독이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은 1953년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가족이라도 사법방해 혐의로 예외 없이 엄벌을 처하며 일본은 법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직무상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이 조항을 방패 삼아 범죄를 은닉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중대범죄에 한해 특례 적용을 전면 배제하거나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부친이 서둘러 폐기하려 했던 훼손된 리얼돌은 단순한 성기고가 아닌 피의자의 비정상적 성인식과 가학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 증거로 꼽힙니다. 대검찰청 소속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을 지배하고 훼손할 수 있는 사물로 대상화한 결과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2026년 2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판결과 맞물려 거대한 사회적 논란을 폭발시켰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자유를 이유로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실제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게 만들고 극단적 폭력성을 배양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이 논란이 과거의 단순한 마네킹 형태를 넘어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이 결합된 맞춤형 AI 섹스 로봇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생명윤리학계는 특정 실존 인물의 외모와 음성 데이터를 동의 없이 복제해 로봇에 결합하는 행위를 인격권을 파괴하는 궁극의 성적 대상화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다크웹 등지에서는 장용기가 훼손했던 리얼돌이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외모를 본떠 불법 딥페이크 이미지 기반으로 커스텀 제작된 것이 아니냐는 미확인 소문까지 확산되며 대중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유럽연합은 딥페이크 조작 사실 명시를 강제하는 EU AI법을 전면 시행 중이며 미국 테네시주는 개인의 목소리와 이미지에 대한 재산권을 명문화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신설되었으나 물리적 실체와 결합된 하드웨어 형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근거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한 10대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의 빈틈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낡은 법, 조항, 은폐에 급급했던 공권력, 그리고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제도의 공백까지. 범죄의 도구와 방식은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단죄하고 예방해야 할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아직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과 수사 과정의 쟁점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감식이 진행 중인 만큼 섣부른 추측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남은 사실관계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